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 참석한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섰고요. 또 파리에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2박 3일간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번 순방에서 거둔 성과와 의미는 어땠는지 윤 대통령을 4박 6일간 수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번 갔다 오실 때마다 들려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바로 오신 거죠, 거의? 네, 어제 오후에 도착하고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목소리가 약간은 덜 풀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라앉아 있습니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제박람회 기구 때문에 가셨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우선 경쟁 나라가 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총회가 하나의 국면 전환의 분수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쟁국 사우디가 미리 먼저 이제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또 공세적으로 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따라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번에 프랑스 파리의 BI 총회를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이번에 PT 발표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차분하고 호소력 있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 회원국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회원국들은 직접 11월 말에 투표에 참가할 분들이 정부 대표로 많이 이번에 참석을 했거든요. 우리 저기 리셉션을 해보니까 한 110개국에서 한 400명 정도가 왔습니다. 네. 그분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분들의 반응은 이번에 너무 인상적이다. 그리고 아주 메시지가 강력하다. 이런 아주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먼저 시작한 리야드도 있지만 로마도 있고 하는데 이 두 나라의 준비 상황은 어떻다고 알려졌습니까? 네, 사우디나 이태리나 열심히 뛰고 있죠. 네. 특히 자국의 특징을 이제 부각을 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뛰고 있는데 지난번에 실사단도 와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장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실사단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또 이번 총회를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투표가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11월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한 4, 5개월. 앞으로 한 5개월 남았다고.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이 기간? 그동안에도 저희가 이제 맞춤형 교섭 전략을 통해서 각국과 이 BI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외교 교섭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집중하겠다는 전략이고요. 이제 나토라든지 또 아세안, 또 G20, 또 에이펙 이런 다자 정상회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10분 활용해서 이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전력 투구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장관께서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얘기 많이 가장 하던가요? 이번에 회원국들이 이야기한 것은 한국의 PT 내용, 한국의 발표 내용을 들으니까 이것이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엑스포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과연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또 배울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짜임새 있고 또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싸이가 나와가지고요. 네. 강남 스타일 선글라스를 끼고 관중들이 아주 폭소를 자아냈고 또 이런 빈곤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용 앱을 개발한 이수인 대표가 나와서 부산 엑스포는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이런 지구촌의 개발도상국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엑스포가 될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반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이제 9회 말 투아웃 대역전극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제 중간에 로마 자체 신문에서도 보면 몇 대 몇 대 몇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9회 말 투아웃. 네. 여러 가지 많은 각국의 입장에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해볼 만합니다. 9회 말 투아웃 역전 이거 우리 한국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캠페인은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 사이에 아주 효과적으로 집중적인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지금 더욱 강해지고 있고 이번 부산 엑스포는 파리 총회를 통해서
국면 전환의 분수령을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엑스포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엑스포 같은 경우에 물론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네. 경제 개발과 고용 창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엑스포가 그 등록 엑스포입니다. 인정 엑스포는 우리가 벌써 2번을 했습니다. 93년에 대전 엑스포, 또 2012년에 이제 여수 엑스포를 했는데 네. 이 등록 엑스포는 1년의 절반 6개월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제 유발 효과가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생산 유발이라든지 또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합치면 약 61조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산업연구원이 그 추계를 냈습니다. 과거에 그 대전 엑스포는 약 4조 3천억 정도, 네. 그리고 여수 엑스포는 약 14조 정도에 비하면 엄청난 대단히 큰 규모의 거대 이벤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얘기도 함께 해보죠. 이제 한 프랑스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프랑스와의 협력은 좀 강화된 겁니까? 네,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우방국이고요. 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G7의 핵심 국가이고 또 나토의 주요 국가입니다. 또 6.25 때 오늘이 6.25입니다만 네. 6.25 때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약 3,400여 명의 군대를 보냈고 거기서 약 260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부산에 있는 평화공원에는 47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아주 강력한 이런 우방 간의 그 연대가 있고 특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엘리제궁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은 우리가 이제 실무 방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제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정상 오찬을 겸한 정상회의를 하고 또 단독 환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식 방문에 완전히 준하는 그런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관심과 또 협력을 향한 의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프랑스와는 이 민주, 법치, 인권이라는 그 기본적인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학기술 또 그리고 안보, 방산, 원전, 우주항공 이런 분야에서 아주 다방면의 협력을 긴밀히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번에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베트남과의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고 이번에 이제 실질적인 행동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네. 부분입니까? 네,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그 아세안에서 핵심 국가이고요. 네. 우리와는 무역 그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그 전체는 그 약 6억 6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5대 경제권입니다. 예. 따라서 이 베트남과의 이런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우리의 국익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풍부한 지하 자원 또 그리고 그 풍부한 그 근로 인력 그리고 베트남의 전략적 위치 그리고 베트남의 대외 정책 이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이익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 그러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내실 있게 격상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히토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중국에 그동안 의존도가 많았는데 의존도가 좀 분산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베트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 히토류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또 텅스텐을 비롯해서 핵심 광물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과 베트남 간에 그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중국과 이런 그 히토류나 핵심 광물에 관한 그 무역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 요소수 사태에도 네.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특정 국가의 어느 특정 품목, 특히 전략 핵심 품목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이 그런 그 광물과 히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서 이번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첫 소식으로도 이제 이번 용병 그룹의 반란이 일단은 종료됐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렸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 와그너 그룹, 말하자면 용병 그룹이죠. 의 수장인 그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단 사태가 종결이 됐다.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제 종결이 됐고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그 사태가 뭐 러시아의 국내 정세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국민들이 러시아에 가 계신 국민들이 안전한지 여부를 긴급 안전 점검을 어제 했습니다. 모두들 다 무사하시고요. 그 뭐 다치시거나 아니면 피해 본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중을 하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그 블링컨 장관이 그 베이징을 방문하기 전후에 제가 직접 두 번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또 미국 국무부의 그 크리텐 브링크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직접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을 베이징으로 수행했다가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외교부에다가 그 디브리핑을 해줬습니다. 네. 뭐 문제의 핵심은 미중 관계를 이제 앞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 어떤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가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였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네. 앞으로 긴밀하게 공조를 해 나가자.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싱하이밍 대사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지난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외교관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는 싱 대사를 초치를 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이것은 그 한중 우호 관계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네. 중국과 척을 지고 지낼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호혜 그리고 공동 이익에 기반을 해서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또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중국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상호주의 때문에 중국인들의 투표권이나 건강보험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야권 쪽에서는 호혜주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뭐 정치권에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종합적인 그 요인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일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일 워싱턴 정상회담이 여름에 나온다는 전망이 있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미 3번을 했고요. 네. 지난번 히로시마 G7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미국 방문을 초청을 했습니다. 다만 시점이 언제인지는 뭐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3국의 정치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한 시기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미일 간의 공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오염수 방류 문제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즉 방류에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 방류하게 될 경우 또 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뭐 방류 시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만 이 방류 문제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 투명한 처리가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제 IAEA가 객관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검증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종합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부도 나름대로 우리의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을 해서 모든 핵심 시설들을 전부 시찰을 하고 또 거기서 꼼꼼하게 하나씩 전부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이 문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 얘기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징후도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 쏘게 되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네, 아시다시피 북한이 뭐 정찰 위성의 명목으로 네.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패했습니다만은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이것은 그동안에 수차례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보면 외교부가 요즘에 굉장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인 위상이 우리나라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가면서 많이 느끼십니까? 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중추 외교 이 외연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토에서부터 또 아세안, G20, UN 그리고 이제 G7 그리고 이제는 연말에 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양자 다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어려울 때 이러한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그 지구촌을 위해서 기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글로벌 중추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을 함께 다녀오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